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장진현, 엄지연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7월 31일 목요일 7월의 마지막 날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미증시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간밤 미증시는 경조한 경제지표와 경제 성장률의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평가를 반영을 하면서 상승은 제한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등 여러 이슈 또한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식시장은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을 확대하다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경제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0%로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에서 크게 반등한 건데요. 관세 인상 전에 수입을 앞당기는 이른바 프런트 로딩 효과가 컸습니다. 민간 소비는 소폭 늘었지만 연방정부 지출은 줄면서 정부 지출 축소도 눈에 띄었습니다. 고용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ADP 민간 고용은 10만 건 넘게 늘었고요. 레저, 건설, 금융 쪽은 고용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교육과 헬스케어 부문은 부진했고요. 임금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지표들에 힘입어 달러는 강세, 금리는 상승했고요. 주식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며 소비 지출이 줄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9월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꺾이면서 시장은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협상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거라고 언급을 했고요. 중국과는 긍정적인 기류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구리와 일부 면제품, 그리고 중국 홍콩발 소형 화물에 대한 관세 조치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무역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흐름도 간략히 짚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간밤의 미증시 마감 시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상승 출발했었던 미증시는 약세로 돌아선 채 하락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관세 정책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며 금리를 또 동결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 다우와 S&P 500은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각각 0.38%, 0.12% 하락하며 44,461.28포인트, 6,362.90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며 0.15% 상승한 2만 1000선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결국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연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의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금리를 4.25에서 4.50%로 유지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9월 회의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현 정책이 부적절하게 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도 끝이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혀 연준의 관망 기조가 좀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발표 이후 S&P 500은 하락 전환했고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 달러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 대부분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당초 예고했던 25%보다는 낮아진 수준으로 이는 앞서 일본, EU와 합의한 관세율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대신 한국은 약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는데 이 가운데 3,50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정한 미국 내 투자처에 들어가며 LNG 등 에너지 제품 구매 규모도 1,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100억간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 자리에서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무역 합의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제공한 3,500억 달러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합의 발표 직후 이 SNS인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투자 수익의 대부분이 미국이 가져가게 된다며 일본과 동일한 수익 배분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관세 구조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모두 15%로 설정된다고 밝혔고 반도체 의약품은 다른 나라보다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는데 다만 이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이슈도 관세 관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인도는 오랫동안 높은 관세와 까다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과의 무역을 어렵게 했다며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 처벌도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언급되진 않았지만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됩니다. 인도 정부는 관세 영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이슈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실적에 따라 기업들이 울고 웃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별로 혼조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기존 $17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며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2.14% 상승했습니다. 구글도 0.51% 파란불을 켜내줬고 이 브로드컴, AMD 역시 1%대 상승 시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좋았던 것만은 아닌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은 2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고 3분기 가이던스도 양호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오히려 5% 넘게 빠졌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미 반영된 기대감에 비해 재료가 소진됐다라는 인식이 커졌고 AI 관련 추가 모멘텀도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자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타와 AI 안경, 스마트 안경 협업을 강조했지만 당장 눈에 띄는 성장 신호가 부족했다라는 평가 또한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1.86% 하락한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판매 부진이 주목되며 0.67% 빨간불 켜냈습니다.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릭은 사이버트럭은 계획된 생산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상업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테슬라는 연간 2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판매량은 연 2만 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 CEO는 과거 사이버트럭이 실패할 경우 대체 모델을 준비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어 소형 픽업 트럭 개발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테슬라 공동 창업자였던 마틴 에버하드는 최근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대중형 전기차 대신 사이버트럭과 로보택시에 집중한 것이 실책이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MS는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4조 달러 클럽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764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3.65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는데 특히 애저를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298억 8천만 달러로 26% 성장했습니다. 또 MS는 처음으로 애저 매출 규모를 공개했는데요. 연간 750억 달러 규모라고 밝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메타 역시 2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제시했는데 초지능 AI 연구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됐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만 17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 구축에 투입했지만 이 스마트 글래스 등이 포함된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4억 5천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나갔습니다. 메타는 컨퍼런스 콜에서 자체 언어 모델 라마4의 성과를 강조했고 차세대 메타 퀘스트는 오는 9월 27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교장에서는 0.68% 밀렸지만 시간 외에서는 10% 넘는 급등하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이상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연준이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8월을 앞두고 오늘 어떠한 흐름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K-팝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판을 바꾸고 있는 기업. 오늘의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한때 BTS의 소속사로만 알려졌던 이 회사는 이제 음악 IP를 넘어 플랫폼, 스토리, 이커머스, 게임까지 아우르며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의 선두주자가 되었죠. 하이브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단순한 기획사를 넘어서고자 했던 하나의 철학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이브의 출발은 2005년 작곡가 방시혁 대표가 설립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직원은 10명이 채 안 됐고요. 사무실도 한 평 남짓한 소형 빌딩의 한 층이 전부였죠. 하지만 2013년 방탄소년단의 데뷔 이후 모든 게 바뀝니다. 정형화된 K-팝 문법을 깨고 SNS,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며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한 BTS는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기록하고 K-팝의 지구화라는 새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하이브는 음악 산업의 핵심을 아티스트 IP로 보고 글로벌 팬덤 중심의 IP 비즈니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전략의 중심에는 바로 위버스가 있습니다. 위버스는 단순한 팬카페가 아닙니다. 공식 콘텐츠 감상, 라이브 방송, 커머스, 팬과의 소통까지 모든 기능을 한 곳에 담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죠. 2024년 기준 가입자는 7,5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단순한 커뮤니티를 넘어서 하이브의 직접 유통 채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세븐틴, 레드벨벳, 르세라핌은 물론 SM과 YG 아티스트들도 입점하며 위버스는 사실상 K-팝 팬덤의 수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이브의 진화에는 음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스토리 콘텐츠와 게임, 그리고 이커머스로 확장하며 IP 기반의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IP 기반의 콘텐츠 생태계는 세계 최대 플랫폼 중 하나인 와패드와 웹소설 스타트업 레디시를 또 함께 인수를 하면서요, 글로벌 스토리텔링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웹소설 IP 기반의 드라마와 웹툰 제작에 나서고 있고요. 게임 분야에서는 BTS 유니버스 스토리, 리듬 하이브 등을 통해 스토리와 인터랙션을 결합한 새로운 게임 모델도 선보였습니다. 스토리와 인터랙션을 결합한 이 새로운 게임 모델은요, 쇼핑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위버스 샵에서는 굿즈 판매는 물론 팬 맞춤형 제품 기획과 디지털 수익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단순한 음악 회사가 아닌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의 실적은 어떨까요? 2025년 1분기 기준 하이브의 연환산 매출은 약 2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3,2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콘텐츠, 굿즈, DCE, 판매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입니다. 음반과 음원은 여전히 핵심 수입원이지만 이제는 중간 유통 없이 팬과 직접 거래하는 구조 덕분에 수익성이 높아졌고요. 위버스 플랫폼 매출, 광고 매출, 커머스 비즈니스도 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단순한 아티스트 매출을 넘어서 이제는 플랫폼, 콘텐츠, IP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BTS의 군백기, 그룹 활동이 멈추며 매출 공백이 발생했고요. 뉴진스를 둘러싼 어두워의 독립 요구에 이어 미니진과 방시혁의 갈등은 대중의 피로감을 자아냈습니다. SM 인수 실패, 카카오와의 인수 경쟁에서 패하며 콘텐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제동이 걸렸죠. 이처럼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하이브가 아티스트 IP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2025년부터 플랫폼 중심의 수익 구조 전환, 콘텐츠 IP 다변화, 기술 기반의 팬 경험 고도화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키워드는 이제 팬 중심에서 팬 경험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위버스의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과 가상 아티스트 인터랙티브 드라마 콘텐츠도 점차 확대하고 있죠. 또한 미국과 일본 등 핵심 국가에서 지역별 법인을 확장하고 글로벌 아티스트 인큐베이팅도 추진 중입니다.
하이브는 K-팝 기획사라는 틀을 벗어나 이제는 콘텐츠, 기술, 플랫폼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슈퍼 IP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브는 음악의 경계를 넘어 팬의 경험, 콘텐츠의 흐름, 그리고 기술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이브의 다음 이야기는 어떤 챕터로 이어질까요? 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하이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브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나온 이슈도 짚어봐야겠죠. 진현 아나운서 어떤 뉴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전기차 수요 둔화를 뜻하는 이른바 캐즘 현상이 겹치며 국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인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부품 전문 기업 모티브링크는 최근 인도 현지 완성차 업체와 핵심 전력 변환 시스템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합작법인 설립과 함께 챗나이의 공장 착공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내년 말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솔로엠과 DN솔루션즈 등도 인도 내 제2공장 및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해 부품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의 배경에는 인도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 인도의 전기 승용차 판매는 2015년 650대에서 지난해 11만 4천 대로 급증하며 연평균 78%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정부의 높은 관세 장벽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생산 능력을 더 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의 투자 종목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펀드 ETF의 수익률이 민주당 주동 ETF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화당 위험 투자 종목을 따라가는 이 GOP ETF는 올해 들어 10.64%의 수익률을 기록해 같은 기간 10.33%를 기록한 민주당의 ETF 낸시를 앞질렀습니다. 최근 한 달간 수익률도 이 GOP가 3.04%로 낸시를 1.42%보다 앞질렀는데요. 이 GOP ETF는 비트코인 ETF, JP모건, 통신주 등 가치주와 자산군이 고르게 분산된 반면 낸시 ETF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심의 성장주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투자 전략이 갈렸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인들과 달리 국내 정치인들의 자산은 여전히 부동산의 중심입니다. 올해 공개된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부동산 비중은 평균 75%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내 대표 ETF에 투자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증시 이전을 강조한 만큼 정치인들의 자산 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건비 편성 기준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법적으로 제한된 총액 인건비를 초과해 직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산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은 통상임금 소송 결과나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법정 수당이 증가한 경우 기존 인건비 인상률인 3.0%를 초과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민간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왔지만 공공기관은 총액 인건비 제도에 묶여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연차 수당도 함께 오르며 인건비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일부 수당이 최대 1.7배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공기관 평균 연봉이 공기업 기준 8,400만 원이 넘는 만큼 고임금 기관일수록 인상폭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증가가 공공요금 인상이나 노사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는 총인건비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고용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고용시장의 회복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7만 2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만 5천 명,
0.1%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뒤 4월까지 넉 달 연속 줄었고 5월엔 잠시 보합세를 보였지만 6월 들어 다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줄어 21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은 9만 1,000명, 숙박 음식업과 도소매업도 각각 2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에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일부 업종 관련해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15,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 일용 근로자와 기타 종사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5월 기준 상용 근로자의 1인당 명목임금은 평균 391만 6천 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2.5% 증가했으며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0.5% 오른 336만 8천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7월 31일 목요일, 7월의 마지막 날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엇갈리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코스피부터 자세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28% 하락하면서 3,24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담안해줬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요. 개인이 2,237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3,449억 원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7,053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한 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하락을 전환하고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직전에 상승 전환에 성공해주면서 0.2% 오른 80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개인이 95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279억 원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282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급등한 후에 어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65% 낙폭을 보여주면서 71,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7만전자는 사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시면요. 27만 닉스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3.8% 강하게 상승해줬는데요. 27만 3,50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조선주들이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장 초반에 황제주로 등극을 하면서 100만 원이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1.94% 오르면서 99만 6천 원에 종가 형성을 해줬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4%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한미 무역 협상이 관세가 15%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약세를 띄웠습니다. 현대차는 4%대 하락 보여줬고요. 기아는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어제장에서 2차 전지가 강한 흐름 보여줬지만 오늘장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에코프로 BM이 3%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제는 0.55% 소폭 상승해줬고요. 파마리서치도 1%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제약 모두 약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반응을 얻었던 종목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려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5번째 황제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644억 원, 매출은 6조 2,735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6.3%, 168.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가의 예상치를 20% 이상 상회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죠. 이번 실적의 핵심은 바로 방산과 선박 사업입니다. 먼저 지상방산 부문에서는 천무 다연장 로켓의 해외 납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해외 매출이 무려 43% 증가, 총 1조 7,732억 원의 매출과 5,54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3% 상당 상승한 수준입니다. 사실상 캐시카우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엔진 부분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투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 적자 전환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실적 흐름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오션도 큰 몫을 해냈습니다. LNG선 중심의 이 상선 매출 확대에 힘입어 매출 3조 2,941억 원, 영업이익이 3,717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금처럼 조선업 수요가 강한 상황에서는 하나오션의 실적 기여도가 앞으로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방산과 조선이라는 고수익 부문의 강한 매수세 덕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오전 한때 103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오르며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는 100만 원에 거래되며 황제주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황제주란 이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선 주식을 뜻하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이 삼양식품, 태광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효성중공업에 이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번째로 언급된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마감 때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100만 원 밖으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이 회사 측은 앞으로 중동과 유럽 중심의 방산 수출 수주 확대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통해 우주 산업까지 성장 동력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또 밝힌 바 있는데요. 과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좀 활발했습니다. 거래량으로 보셔도 거래량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윗꼬리, 밑꼬리 모두 좀 길게 달렸습니다. 고가로는 5.61%까지 터치해서 103만 500천 원 이렇게 찍었지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종가로는 99만 3천 원 선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장에서 10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국내 5번째로 황제주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무려 100만 원을 돌파한 주가는 방산산업 성장성과 더불어서 항공 우주 분야까지 확장하고 있는 미래 비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동 등 글로벌 수출 확대, 그리고 한미 방산 공조 강화 이슈가 최근 주가 흐름에 탄탄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레벨업보다는 이익 체력의 지속성 여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가 위치인 만큼 실적 추이와 수주 흐름을 꾸준히 체크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는 단순한 테마 종목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방산주로서의 입지 강화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다음 특징주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인데요. 먼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강조했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이제는 당 차원의 입법 추진으로 구체화가 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응급, 정신질환, 중증 만성 질환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 IT 및 원격 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빠르게 반응을 했고요. 중소병원과의 협업 시스템, 약 배송 연계 플랫폼 확대 가능성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규제 리스크에 막혀 있었던 성장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 발의는 의료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계 반발과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죠. 향후 국회 논의 흐름도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산업이 단순한 팬데믹 특수에서 일상 의료 인프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번 입법 논의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관련주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또 다른 종목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상승한 것이 아닌 좀 약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5% 넘게 하락하며 다소 무거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매출 19조 3,066억 원, 영업손실 4,1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무려 810% 급증, 순손실도 1조 원을 넘기면서 적자 폭이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석유, 화학, 배터리 주요 부문에서 모두 영업손실을 냈고 특히 정제마진 회복에도 불구하고 재고평가 손실, 그리고 화학 제품 스프레드 축소가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배터리 사업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요. 미국과 유럽 공장의 가동률은 개선됐지만 미국과 유럽 공장 여전히 664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SK온의 이 통합법인 기준으로는 609억 원의 흑자를 달성해 내부적으로는 체질 개선의 신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SK온과 SK엠무브의 합병 소식입니다. SK엠무브는 연간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이번 합병이 SK온의 재무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을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의 이 자본 보강 효과 그리고 에비타 기준 8천억 원 규모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단기 실적 실망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한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장에서는 좀 굉장히 하락폭을 크게 가져갔는데요. 시가 고가로는 1.69% 이 상승으로 전환하나 싶었지만 결국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마감 때 이 10만 8,300원으로 이 마이너스 8.45%를 기록한 채 결국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재무 개선에도 적자 확대에 하락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적자폭 확대 소식에 시장의 반응이 조금 냉정했는데요.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적 회복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유 부문 마진 부진과 전지 사업의 투자 비용 증가, 여기에 원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친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분리 가능성, 추가 자산 매각 등에 대한 관측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자금이 오히려 체질 개선에 과도기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반등을 연두해준 저점 접근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하반기 실적 반등 신호가 나타날지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시점 앞으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다음 특징주는 남북 경협주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남북경협 관련주가 들썩인 하루였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데다 2주 내 한미 정상회담까지 예정되면서 지정학적 기대감이 동시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외교 이벤트가 겹치면서 남북경협 관련 테마주들의 강한 자극을 준 하루였는데요. 남북철도, 관광, 의류, 물류 인프라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메시지가 다시 등장할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처럼 남북경협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중국과 북한의 외교 행보가 다시 활발해지는 흐름 속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경제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전통적 테마주로서 경업주는 저점 매수세가 자주 유입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뉴스가 터질 경우 단기 탄력도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다만 이번 상승세는 정책 기대감에 따른 이벤트성 반등의 성격이 짙은 만큼 구체적인 남북 간 대화 진전 여부나 정부 입장 변화가 뒤따라야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협상이 만든 외교 이벤트에 경협주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협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늘 기분 좋게 시원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두 분은 영화 즐겨 보시나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즐겨봅니다. 공포 영화 좋아하시나요, 두 분 다? 저는 무서운 거를 못 봐서 공포 영화는 못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잘 보신다고 하셨고 좀 약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두 분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영화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좀비가 나오는 호러 장르임에도 이 코미디적인 요소가 적절히 섞여서 누구나 시청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남녀노소, 어린이와 아이들 그리고 성인들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영화가 개봉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바로 이 종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 영화 흥행 효과를 톡톡하게 본 뉴, 바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입니다. 뉴는 자사가 배급한 영화 좀비딸이 개봉 첫날부터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장 초반에는 6% 넘게 시작하면서 결국은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도대체 이 영화 얼마나 흥행했길래 이렇게까지 상승을 보인 걸까요? 좀비딸은 개봉일 단 하루 만에 관객 43만 명을 동원하면서 올해 개봉작 중 오프닝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사회까지 포함하면 누적 관객 수는 46만 2천 명, 한국 영화는 물론 외화까지 포함해 올해 전체 1위에 대한 1위 기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천만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영화죠. 바로 극한 직업. 이 영화 첫날 관객 수의 36만 명도 훌쩍 넘어서면서 한국 코미디 영화 오프닝 역대 최고 스코어까지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런 화제성은 웹툰 팬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원작자인 이윤창 작가가 직접 참여한 스페셜 에피소드 웹툰이 영화 개봉 기념으로 공개가 되며 팬들의 기대감을 더했고 영화 속엔 이윤창 작가의 특별 출연 장면도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탄탄한 배우진, 그리고 신선한 소재, 그리고 또 웹툰과 영화의 시너지가 폭발하면서 배급사인 뉴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흥행 첫날에만도 여러 번 갈아치운, 흥행 첫날에만 이 기록을 여러 번 갈아치운 이 좀비딸. 오늘 장에서 이 좀비딸의 회사인 뉴 엔터테인먼트죠.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시가부터 상승 출발을 거세게 상승하며 탄력을 받았고요. 보시면 윗꼬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상한가로 끝까지 그 흐름 잃지 않으면서 굉장한 거래량 보여주며 결국 상한가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종가가 이제 3,195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종목이라는 점도 투자에 조금 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콘텐츠주 중 한 종목이죠. 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올해 기대작으로 꼽히던 영화 좀비딸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오프닝 최고 성적을 기록하면서 뉴의 주가도 급등하는 오늘 하루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콘텐츠 업계 전반이 침체 분위기였던 만큼 이번 흥행 성적이 하반기 콘텐츠주 반등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뉴는 올해 라인업에 굵직한 작품이 다소 포진되어 있어서 단기 실적뿐 아니라
아니라 연간 실적 기대감에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콘텐츠 수익 다변화, OTT 판권 확대 등도 긍정적인 흐름 뒷받침하고 있고요. 콘텐츠는 결국 작품성이 답이다라는 말처럼 질 높은 콘텐츠 하나가 기업의 가치를 바꾸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뉴의 후속 라인업 역시 주목해보셔도 좋겠고요. 네, 이렇게 오늘 여러 특징주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와 하나하나 특징주 체크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알아두면 쓸데있는 인물 사전.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하나로 대한민국의 소통 방식을 바꿔놓은 창업자이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한 기업인 바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입니다. 김범수 의장은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어린 시절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프로그래밍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삼성 SDS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1998년 벤처 바람이 불던 시기에 회사를 나와 동료들과 함께 한게임을 창업하게 됩니다. 이후 네이버와 합병하며 국내 대표 포털 NHN을 공동 창업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 김범수 의장은 경영 철학의 차이로 NHN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건너가 3년 동안 이른바 방황의 시기를 걷게 되는데요. 이때 공백이 이후 카카오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0년 김범수 의장은 스마트폰 시대에 주목하며 모든 사람의 주소록에 존재하는 앱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합니다. 당시만 해도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과의 경쟁이 무모해 보였지만 무료 문자 서비스와 간결한 UI, 푸시 알람을 최초로 도입한 기술 혁신으로 카카오톡은 단숨에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메신저를 기반으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티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플랫폼이 파생되며 김범수는 생활 플랫폼 제국을 일군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의 진면목은 성공 이후에 드러납니다. 2021년 그는 자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며 1조 원 이상 규모의 기부를 공표했습니다. 이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인 아르떼를 설립해 청년 창업, 교육, 정신건강, 디지털 격차 같은 다양한 공익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죠. 그는 기업가는 문제 해결자여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성공한 자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김범수와 카카오의 여정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한때 100곳이 넘었고 문어발 확장, 시장 독점 논란, 택시 기사와의 갈등, 웹툰 콘텐츠 종사자 착취 이슈 등으로 상색이라는 카카오의 슬로건이 무색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2022년에는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이사회 리더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이사회의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경영에서는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술과 철학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김범수는 자신이 만든 카카오의 기반 위에서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를 통해 AI, 블록체인, 공공기술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고요. 아르떼를 통해 기술 기반의 공익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타적 자본주의, 즉 이윤도 추구하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모델을 한국에서도 정착시키는 것이 자신의 남은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범수는 성공한 창업가라는 수식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실험하고 실패를 인정하며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까지 병행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 기부로 완성되는 리더십, 그리고 실패에서 배운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인물, 대한민국 소통 플랫폼의 창업자이자 문제 해결형 기업가 김범수 의장이었습니다. 네, 김범수 의장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진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무더위를 데리고 온 7월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7월 한 달을 정리해보고 이 다가올 8월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가이드가 될 만한 리포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8월 그 변동성을 대비하라라는 제목의 교보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먼저 7월 국내 증시 흐름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강하게 돌아온 한 달이었습니다. 전체 순매수 규모가 무려 5조 원이 넘었고요. 특히 액티브 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그냥 인덱스를 따라간 것뿐만 아니라 종목을 찍어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에서는 대형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중순을 기점으로 중소형주 중심의 반등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이건 구조적인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로테이션, 즉 자금이 잠시 중소형주로 이동한 흐름을 보였다는 게 더 맞겠습니다. 재밌는 건 외국 인구와 기관의 시각 차이였는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업종, 이 외국인은 1조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지만 기관은 오히려 1조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똑같은 업종인데 완전히 반대의 성향을 보였죠. 기관은 소프트웨어, 보험, 미디어처럼 방어적인 업종에 좀 더 집중했고요. 외국인은 조선, 자동차,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 스타일별 성과도 확연히 갈렸습니다. 한국 시장에선 가치 편향 스타일이 7월 수익률 6.8% 상승으로 가장 뛰어났고 퀄리티 이익 모멘텀 스타일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통적으로 성장주, 모멘텀 그리고 로볼 스타일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실제 종목으로 보면 풍산이나 DN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은 각각 20%, 40% 이상 오르며 가치 스타일의 대표격 성과를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나 DB증권도 이익 모멘텀 스타일로 분류돼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스타일 투자의 성패는 지금 시장 국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국면에 있는 걸까? 이 리포트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러닝머신 기반의 예측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8월은 잠시 골디락스 국면, 즉 인플레이션도 낮고 경기도 괜찮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간의 노이즈, 즉 일시적인 착시일 수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인데요. 그 이유는 7월과 9월, 10월 모두 슬로우 그로스, 즉 성장 둔화 국면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데이터보다는 좀 더 큰 흐름으로 따르는 게 낫다며 8월도 슬로우 그로스 국면으로 간주하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미국 주식 10%, 한국 주식 8%, 미국채가 60%, 그리고 국고채 22%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국 주식 비중을 낮췄다는 점인데 그 이유를 한번 보자면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살짝 과열돼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실제 시장 흐름과도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7월 29일 코스피 지수는 3,230포인트를 기록하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장 초반에는 한미 관세 협상과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 때문에 1%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산주 등 일부 주도주의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루 만에 4.7% 상승하며 증시 상승을 주도했고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6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7천억 원 이상을 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이는 세제 개편 우려에 따른 경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증권과 KB증권 모두 단기 고점 부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면서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는 점 한번 유효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단기 이슈와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리포트에 제시한 것처럼 조정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찾는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미국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10월, 12월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9월부터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제시됐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하기도 어렵습니다. 리포터에서 제시한 추천 종목들도 스타일로 나눠서 한번 참고를 해보자면 이 퀄리티 스타일에서는 기업은행 등이 추천이 됐고요. 이익 모멘텀은 삼성전자, 가치 편향에서는 풍산, DM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보자면 8월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 둔화 국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과열된 증시는 조정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좀 적절히 조절하시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전략, 저가 매수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진현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뜨거웠던 날씨처럼 계좌도 뜨거워지길이라고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지연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하루 볼거리가 참 많았던 하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웃음도 있었지만 조심스러운 발걸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가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다시 한번 힘내보자라고 정리해보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